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를 모아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 라이브입니다. 곧 방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쫓는데 매우 반대했다.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숙련된 한국 근로자들을 더 쉽게 미국에 데려올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비자 문제는 한국보단 미국의 더 큰 문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지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 여건을 돕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비자 체계에 관해선 양국이 머지않아 해법을 찾을 거라고 예상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방한에서 정말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한 서신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괴 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 꼭 면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교회와 종교 탄압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신 손연보 목사님을 만나서 그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가달라. 전 씨는 최근 미국을 떠나서 일본, 호주 등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중인데요. 영어로도 이 내용을 써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 바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문체위 국감에선 이 사람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KBO 허구현 총재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과하게 썼다는 의혹, 사무국 인근 빵집과 또 카페에서 선불카드 등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2,800만 원 넘게 사용을 했는데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잠실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1차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청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인데 사회적 인식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여당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그간 한국 시리즈에 전임 총재나 야구 원로들을 초청해온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KBO 8대 총재 출신이죠. 또 카페, 빵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직원 복지, 손님 접대 등에 쓰였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한 한 국립대 입시 과정이 화제입니다.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입시에서는 학폭 전력 지원자 22명이 모두 탈락 처리됐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에서 3호 처분에 10점, 4에서 7호에 50점, 퇴학과 전학인 8, 9호 처분에 150점을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전국 10개의 교대에서도 내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경중에 상관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학교가 있고 경미한 조치는 감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명 빵집에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지난 7월에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주 80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인이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을 일하는 등 과도한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사가 의심이 된다는 건데요. 27일 정의당이 낸 성명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 시간은 훨씬 더 길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베이커리 측은 이 과로사를 부인하고 있고 유족 주장과 실제 근무 기록은 다르다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반된 주장, 안타까운 죽음 뒤에 어떤 진실이 있었던 건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엔 경주 에이펙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외교전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금 경주 전체가 긴장과 들뜸 속에 있다고 합니다. 경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네,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경주 에이펙 주요 회의가 열리는 곳인가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바로 이번 에이펙 기간 주요 회의가 진행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신라 시대 만장일치 협의체 이름을 딴 화백 컨벤션 센터는 신라 누각을 형성화했고요. 외벽엔 천마가 비상하는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4천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이용할 미디어 센터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취재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세계 유수의 정상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만큼 곳곳에선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곳곳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것은 물론 보문호에선 해경 특수기동정이 24시간 감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미 반중 성향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만큼 경찰은 오늘부터 가포 비상을 발령해 최고 수준의 경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강영우 기자. 이미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 에이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의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지만 이미 각국의 외교전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간의 최종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각국이 사전 작업을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 공식 일정뿐 아니라 이 기간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도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집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네, 경제 라이브 경주 에이펙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강영호 기자 리포트 한번 보셨는데요. 이 보문단지,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소, 그리고 정상회의가 있을 회의장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말 철통 보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6회공이 철저하게 봉쇄됐다. 그래서 진공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호와 안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경찰이 이제 주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네. 경찰 관련해서는 하루에 19,000여 명 정도의 지금 인원이 동원될 정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현장은 아마 비행 금지 구역으로 당연히 이제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요즘 참 드론을 통한 위협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이제 안전을 세심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또 육군, 특공대, 또 헬기, 육군 장갑차 등이 이제 정상들 이제 숙소와 회의장 주변에 배치되는 등 해서 이제 군까지 함께 나서면서 안전에 신경 쓰는 모양입니다. 네. 숙소라든지 회의장 주변에는 당연히 가림막이라든지 철제 가림막을 통해서 또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네. 사실 이제 미중 슈퍼파워 1, 2, G1, G2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경호와 안전 속에서 행사장을 방문하느냐라는 건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명한 차량이죠. 대통령 전용 차량 더 비스트를 통해서 일단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차량은 약 9톤 정도의 무게가 있고요. 네. 장갑차와 동일한 이 장갑판과 방탄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서 총탄이라든지 포탄 공격에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든지 산소 공급 장치가 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과 똑같은 응급 수혈팩이 있는 냉장고까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저희 지금 그림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전 차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9톤 장갑 리무진이네요. 더 비스트라는 맞습니다. 이름의. 예. 김해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정상회의장까지 가는 게 91k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의전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저 차는 약 2대가 같이 움직이고요. 직접 에어포스 원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공수해가지고 직접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네, 시진핑 예. 국가주석은 어때요? 시진핑 주석이 타는 차도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브랜드 홍치가 만든 주석 전용 리무진인데요. 네. N701이라는 차입니다. 시 주석도 역시 김해에서 약 100km 정도를 일단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차량도 더 비스트처럼 군사급 장갑차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 공기 시스템이라든지 암호 장비라든지 이런 걸 이제 탑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 에이펙도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때 또 트럼프 와인이 깔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와인이 뭔가요?
이게 보통 정상회의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찬조가 무엇일 것이냐에 또 관심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공수해온 트럼프 와인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와인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와인뿐만 아니라 전혀 일체 술을 마시지 않은 걸로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와인을 들 수 없으니까 보통 다이어트 콜라로 이렇게 다이어트 콜라로. 네. 네, 만찬을 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게 올라올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주 에이펙 이후에 또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신라 금관 6점이 10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게 에이펙 기간이 끝나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무료로 일반에게도 공개가 된다고 해요. 이게 거의 한국 유물의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이번에 에이펙 행사를 맞이해서 특별전을 갔는데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전시를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 신라에서 나온 1921년에 금관총에서 처음 나왔던 뭐 국보급이죠. 네. 국보 저 금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라에서 발견된 금관이 총 6점이 있고요. 금허리띠 6점, 모관, 날개식 관모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각각 이제 다르게 복원되거나 특별전을 각각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금관 6점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한 거는 무려 10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 금관들인가 봐요. 맞습니다. 저 금관도 있고요. 저 밑에 띠도 있는 있네요. 금허리띠도 있고요. 박물관은 이 에이펙 기간 동안에는 일단 문을 닫습니다. 국제 이제 행사를 위해서 정상들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에이펙이 끝난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우리 일반 관람객에도 전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00년 만에 특별 전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에 가면 지금 또 첨단 기술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주 에이펙 이 기간엔 셔틀버스로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러니까 레벨 4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 셔틀버스로 이제 정상들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회의 가야 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 차인가 봐요. 네, 시속 40km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네. 8인승을 하고 하고요. 좀 보시면 좀 되게 세련되게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요. 운전자가 한편으로는 없네요. 네, 운전자가 네. 없어서 불안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한번 시승을 해본 후에 만약에 안전하게 가겠죠. 가고 나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주에 지금 황리단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에이펙에 참가하려 온 외국인들 그리고 관광객들도 함께 있어서 아주 북적북적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호떡이 그렇게 또 인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황리단길은요, 이제 경주에 있는 황남동에 있는 경리단길이라는 별칭을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황리단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정통적인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정치가 물씬 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많이 가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이제 K컬처의 붐을 타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K푸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식당에 불고기라든지 육회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적인 K푸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지 식당에서는 아예 영어 메뉴판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에이펙을 맞이해서는 최소한 3개국어 메뉴판을 막 준비하는 등 우리도 이제 손님 맞이에 이제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CNN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직접 이 황리단길에서 황남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네. 여기 가면은 이런 한국식 맛있는 게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에이펙과 경주를 동시에 홍보하는 주 재료로 K푸드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경주 이 주변 분위기는 이렇게 들뜸도 있고요. 또 긴장도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에이펙 CEO 서밋이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막을 또 합니다. 젠슨 황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이게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네. 사실은 이 모임이 각국의 경제군요. 경제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호수 밑에서 그 거위에 발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많은 협상들이 일어나고 뭐 네.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비롯해서 뭐 여러 군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그다음에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뭐 부사장급들이 대거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태훈 회장을 비롯해서 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뭐 부모무 회장
뭐 정의선 회장 등 같은 우리나라의 아무튼 대기업의 그 오너와 대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많은 회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그 주요 의소 중에 하나가 이제 AI와 그다음에 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보통 이번 그 아펙 회의의 그 경제협력 주제가 3B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라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협력의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글로벌 큰 손들이 다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계에 내로라 하는 그야말로 거물들은 다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EO들 CEO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국제 경제 기구의 수장들 뭐 이런 분들 다 합쳐서 약 1,700여 네. 명의 그야말로 지구촌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사실은 에이펙에 관한 이 정치적인 이 각국의 리더들을 모이는 행사도 굉장히 관심을 끕니다만은 이 에이펙 CEO 서밋은 공식 부대 행사거든요. 이것도 1년 전부터 서밋에 관해서 별도로 의장직을 다음번 개최국 의장에게 양도를 하면서 아하. 1년간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대한상의 회장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작년에 네. 이미 페루에서 최태원 회장 직접 가서 의사봉을 인수받는 등 네. 본격적으로 이제 딱 직함을 맡은 이후부터 1년간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글로벌리한 예를 들어서 큰 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데 최태원 회장의 역할이 좀 톡톡히 역할을 좀 했다 이런 얘기 좀 들립니다. 예를 들면 젠슨황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한 건물들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또 대단한 회사들 이렇게 오며 가며 할 것 없이 뭐 총동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잘 준비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서밋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용할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격세지감이긴 합니다만은 네.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때 들리는 얘기가 야, 이 삼성전자 부장도 만나기 힘들었을 거야. 아, 그래요? 10년 전에. 예, 그렇죠. 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최근은? 만나려면 만날 수조차 없는데 네. 그런 젠슨왕 같은 그 글로벌 거물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말이에요. 네. 한 1,700여 명 CEO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4대 그룹, 5대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하고요. AI라든지 테크 관련한 우리나라 이제 차세대 네. 기업 리더들도 총출동을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1대1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각 회사마다 수출 관련한 미팅 또 MOU 체결 등등등 해서 우리가 이참에 열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을 시연한다든지 뭐 막힌 부분을 뚫는다든지 하는 기업 활동의 어떤 새로운 장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후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기업 총수들만 사실 눈에 봤는데 그거 말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AI 관련 차세대 기업들도 많은 지금 서로 논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젠슨 황 회장이 오기 때문에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또 이제 AI 관련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퓨리오사라든지 이런 어떤 네네네.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들이 설계회사. 네. 예, 이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시연 행사를 갖기도 하고요. 네. 쇼케이스도 갖기도 하는 등 이런 회사들이 기술력을 이참에 전 세계에 뽐내는 장으로 아하. 굉장한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좋은 비즈니스 결과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공식 행사를 앞두고 어제는 또 포럼이 하나 열렸습니다. 첫 번째 포럼 주제는 조선업이었다고 합니다. 좌석수는 500석이었는데 600여 명이 와서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fully ready to be a facilitating partner in this American naval renaissance,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innovators in this transformative endeavor. 네, HD 현대. 이거 마스가 조선업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서 가장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의 주제는 아마도 그 조선. 네. 조선과 관련돼서 과연 그 대미 투자 협정이 어떻게 뭐 마무리될 것이냐, 타결될 것이냐 이것일 텐데요. 그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가장 키를 주고 있었던 그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조선업이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장치 산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또 협력업체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협회
수속된 기업은 총 7개 정도 되지만 협력업체 수를 합치면 수백 개가 되거든요. 아, 수백 개나 돼요, 협력업체. 네네.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 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이 조선업을 다시 네. 부흥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국이 어찌 보면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 어떤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고 네, 보는데요. 에이펙의 공식적인 부대 행사가 CEO 서밋이고 이번 CEO 서밋의 또 공식 부대 행사, 그러니까 부대 행사의 부대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관심을 끄는 행사가 바로 퓨처 테크 포럼이에요. 그야말로 미래 기술을 여기서 우리 다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네. 건데 그 첫 번째 행사로 우리가 조선을 아, 이게 택했다는 퓨처 겁니다. 아까 나오네요. 퓨처 테크 포럼이라고. 그렇습니다. 뒤에.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조선이 옛날에 있었던 뭐 공장형 산업이 아니고 차세대의 선박, 또 자율주행 선박, 또 미국과 한미 이 마스카 프로젝트 등등등해서 한국의 최첨단 조선 기술이 이게 그야말로 퓨처 테크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그래서 첫 번째 연사로 나간 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HD 현대는 또 어제 마침 또 좋은 호재도 있었어요. 미군 관련한 뭐 선박 수리 관련한 그런 어떤 이 협력이 가시화된다라는 좋은 호재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조선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또 마스가 협력의 구체화 방안으로서 조선이 선두에 나간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지금 마무리 단계긴 하지만 과연 타결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는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선 협력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실무진 얘기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도장 찍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마지막까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네. 합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미 간의 타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뭐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리해서 너한테 넘겼으니 너희들이 도장만 찍으면 돼.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 조금 격식 있게 바꿔서 우리는 준비됐다, 공은 한국에 넘어갔다, 한국만 타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이 우리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입장대로는 따라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는 미국 측의 예공을 현재 잘 디펜스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 3,500억 불의 총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남은 부분은 이제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를 이제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측은 예를 들어서 3,500억 불 과하다. 그러니까 연간 한 200억에서 250억 불 정도로 낮추되 그걸 8년이나 10년 정도로 장기로 분할하는 방식이 어떠냐라는 걸 이제 제안했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 투자금에 대해서 사업성과 상업성이 담보된 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의견이고 미국은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측의 얘기가 되겠고요. 네. 또 원금 회수까지는 수익금을 5대5로 가져갈 것이냐 또 원금 회수 이후에는 9대1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수익 배분 방식 등과 같이 사실상 좀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 아직 쟁점 타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베이스로 한 좀 차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라는 게 또 뭐 바람직하다 이런 분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한미는 관세 줄다리기 지금 좀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순방 일정도 연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It's our last stop, so it's pretty easy to do, yeah.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연장이 매우 쉽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제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에이펙 자체의 관심만큼 과연 북미 이 회담이 될 것인가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DMZ 관련한 이 단체 관광이 중지가 됐고요. 또 이제 CNN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문점 근처에 카페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뭐 취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좀 나오고 네, 뭐 있고요. 북한의 다른 곳 얘기도 또 나와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여러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런 얘기 잘 네. 하지 않는데 네. 일정을 내가 미루자면 미루지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은 열린 모습을 네. 보여주고 북한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핵 문제인데 심지어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는 멘트까지 해주면서 사실은 현재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어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32시간 만에 그 둘이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시간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그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to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네, 이때도 G20에 왔다가 이랬네요.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화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마도 화답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지난번 그 열병식에도 참석을 했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지금 중국과 공조하는 입장, 그다음에 러시아와 공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네. 아마 올해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 실패했지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계속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한미에 공조를 해서 그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노벨 평화상 1순위가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 계속 만나기를 요구할 것이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 발 빼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일본에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일을 했는데요. 아베와 깊은 인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일정은 과거 아베 총리 만날 때 동선이 판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 때에 이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었던 코스를 사실상 거의 복사하듯이 지금 이제 코스를 밟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루히토 일왕을 접견한다라든지 또 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식당, 정통적인 식당에서 또 이렇게 일본식의 음식을 대접한다라든지 또 골프 광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유명한 일본 골프 선수 한 명을 해서 양 정상이 골프를 한번 즐기는 회동을 한다라든지 하는 스케줄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금박 깊은 골프공을 선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양국의 어떤 회담이나 이런 것도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조선을 얘기했습니다만 마스가 등등등해서 우리가 한미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로 조선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참에 미일 조선 협력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또- 조선 산업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사실상 좀 뒤져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특화된 선박들 기술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적으로 보면 한중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부흥의 어떤 소재로 삼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조선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들이 있으니까 미일 회담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들이 혹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내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나오는 계속 것 나올 것 같습니다.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예.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와 같이 헬기를 동승한다고 해요. 마리논. 네.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와는 그 골프 회동을 같이 했었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뭔가 같이 할 소재를 찾기 위해서 동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지만 그렇지만 간섭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리논에 동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 신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아베 총리의 어떤
그 개보이다. 그다음에 그 굉장히 그 애제자였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지금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일본 국민들이 아마 주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겠죠. 신임 총리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너무 그 지난번 그 미일 통상협상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네, 결과가 네. 나왔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또. 어떨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그 영향이 미칠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넘어오자마자 내일 우리 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번 보면 일본과 이런 얘기 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금 보셨고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전투기로 공중을 호위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중동 방문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낙타와 말들이 호위하기도 했었어요. 네,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책 잡히지 않나 또는 환심을 살려나 아주 극진한 대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때는요, F-18 전투기가 아예 공중 호위까지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여기저기입니다. 지금은 중동 방문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중동 네. 중동 할 때 뭐 낙타라든지 또 뭐 말.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슈퍼파워 미국에게 어쨌거나 책 잡히지 않고 또 이제 각국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우리나라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전 세계의 증시가 다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한 몫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going to, I think we're going to come away with a deal, but I really feel good. Our country's doing. 느낌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사실상 이 미중 정상회담에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정상의 만남은 6년 만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재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국의 협상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쟁점은 한 6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미국 측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소프트웨어, 판타닐 이런 카드가 있고 중국 측의 이제 대응 카드가 이제 히토류라든지 뭐 대도 문제라든지 이런 쪽의 대응 카드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양국이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현재 나오는 바로는 이제 빅딜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면적이면서 확실한 타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양국 정상이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그러면 노딜로 끝날 것이냐 그게 미치는 혼란과 이 불확실성의 증가는 양국 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세 같은 것들은 1년 이상 이제 유예가 된다라든지 중국 측 입장에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히토류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해서 한 발씩 물러나면서 대도 문제라든지 펜타닐 문제, 틱톡 문제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정도를 봉합하면서 스몰 딜 정도로 보이면서 긴장도를 완화하고 글로벌리하게 지금 커져가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하는 등 이 정도의 합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일단 좀 휴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휴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따라서 미국은 또 그에 맞추어서 100% 그 관세를 이제 철회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합의에 이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잠깐 휴전인데 당장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신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 좋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도 다 오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는 4,000포인트를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수익률만 코스피 지수 한 68%나 돼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우리 코스피가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68% 무려 세계 1등이고요. S&P 500에 비하면 4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꿈의 숫자라고 말해줬던 4,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미중 협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훈풍으로 작용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기존에 이끌어왔던 조방원과 같은 조선 방산원자력 같은 기존 주도주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 중에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주도주가 압도적으로 슈퍼사이클을 예견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요. 그동안 우리 이 시장에서 조금 우리에게 좀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2차 전지까지 이제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간 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증시에서 사실 무거운 주식들인데 이것들이 끌어올려주면서 코스피를 4,000시대로 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주로 시가총액 1, 2위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요. 뭐 정치권 연예 수익률 인증글도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 근데 소외된 곳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5만 원, 6만 원 이 시절에 이때만 해도 과연 10만 전자가 도래할까? 언제 도래할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100% 수익을 내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과연 사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후회하실 분들 계실 거고 지금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지난달 한 9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마도 한국 올해 말까지 4,000피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벌써 10월 말에 달성됐거든요. 네. 따라서 좀 과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네, 합니다. 삼성전자 막 이런 인증글이 올라와요. 방금 보신 SNS에 이런 글을 올리나 봐요. 삼성전자 수익률이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죠. 작년에 5만 원대 초반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넘었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이죠. 네. 박용진 전 의원은 사실 삼성전자 저격수인데 응원했어요, 이번엔. 네. 네, 뭐 정치권이나 또 셀럽들 요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때문에 수익률을 인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제 반도체가 지금은 각광받을 수 있는 주도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번 상승세의 사실 60% 정도의 리딩 효과는 반도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신 분과 안 가지신 분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지금 할 정도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덜 오른 섹터도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약간의 포모 현상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추후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계속 간다라는 전제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다른 섹터들이 언제 훈풍을 불까가 이제 4,000피 시대 이후에 어떤 시장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올 들어 한 70% 가까이 단기 급등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또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5,000포인트가 목표니까 이것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을 소개해 주시죠.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고물가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프리미엄 상품 중심의 과잉 소비 트렌드는 가고 최근에는 불황형 가성비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가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뜸 날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많이 추워졌어요. 유통업계마다 이제 앞다퉈서 외투라든지 방한용품들 내놓고 있는데 네.
가격표를 보면 이게 0이 한두 개쯤 빠진 거 아닌가 오, 싶을 네네네. 정도로 저렴한 제품들이 화제예요.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보온템의 수요가 늘었는데요.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저렴한 의류들이 출시되고 있는 모습을 속속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조끼나 후드 집업, 긴팔 등 이렇게 방한 의류가 5,000원대에 형성되는 그런 브랜드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5,000원이요. 네, 한 마트에서는 의류 자체 브랜드를 내서요. 9,900원의 니트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10,000원이 안 되고. 네, 많은 보온템들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좀 가격대를 낮춰서 형성한 모습인데요. 네. SNS에서는 5,000원대 보온템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컨텐츠가 확산하고 있고요.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형 의류들이 전문 의류 매장보다 조금 싸게 팔면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는 시장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품질 얘기를 차치하고라도 가격만으로도 이제 화제가 되는 제품들인데 이런 이 가성비 제품 저가형 매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또 다이소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개미지옥이란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저가 제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보니까 발들이면 막 빠져나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균일가 매장들에서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 확장으로 제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곳들은 고객 수요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헤어 두피의 뷰티 분야가 뜨다 보니 네.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5,000원 이하로 해서 팔기도 하고요. 또 러닝붐이 일어나자 초보 러너들한테 잘 맞는 입문템들을 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지금 한창 캠핑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캠핑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부담 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성비 제품들의 구색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예.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라이프스타일 여러 분야에서 내놓고 있는 이 저가형 제품들의 인기.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이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의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얼마나 뜨거운지에 관해서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가형 매장의 인기에 힘입어서 정말 이제 종류도 많은 이 가성비 제품들 어떤 게 괜찮은지 소개를 해주는 그런 SNS 콘텐츠도 화제가 덩달아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방송인 최여정 씨가 또 이 저가형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네. 어떤 게 괜찮더라 하고 네. 골라주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화정 씨는 뛰어난 미각과 안목으로 직접 산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이게 품절 대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화제를 낳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최화정 씨가 산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3,000원대의 이 햇빛을 가리는 모자, 선캡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실용성도 좋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착용감 좋다 이렇게 극찬을 해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요즘에는 대용량으로 화장품을 사기도 하는데 이 대용량으로 산 화장품을 소분해서 쓰기 편하다. 사우나 가거나 어허. 어디 여행 갈 때 소분 용기를 이곳에서 사서 쓰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최하정 씨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냥 이제 마실 다니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매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매장 둘러다 보면 30분은 그냥 소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정말 리얼한 가성비 소비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줬는데 뭐 가격 보고 한번 놀라고 또 그 유용성에 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연예인들도 이런 점은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저가 제품이라고 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품질 자체는 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요, 다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저렴한 가격에도 합리적인 품질을 내세우는 것으로 제품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 2.0인 셈인데요. 네. 패키지를 최소화하고요. 또 마케팅에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통 유통업체들은 원가, 마진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판매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다이소 같은 일부 저가형 매장들에서는요. 먼저 가격을 5,000원 이하로 결정을 해둡니다. 그 가격에 맞추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거꾸로 원가를 정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가격 역설계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도 가격은 낮은 제품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들이요. 많은 유통업체에서 예. 모두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등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최대 마트인 이마트에서도요. 네. 지난 8월에 전 품목 5,000원 이하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장이라든지 마케팅 등에서 비용을 좀 줄이고 품질 자체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자체가 지금의 소비 트렌드의 본질을 좀 설명해주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 기존의 화장품보다 더 가격이 착한, 더 용량이 작은 제품들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기초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정조준에서 브랜드 전략을 내세운 그런 곳도 있고요. 예. 그래서 3,900원, 5,900원 이렇게 해서 정말 10,000원대 이하의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대형 마트는 미용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같이 고용능 스킨케어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10,000원 이하대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기초라든지 선케어, 필수 기능 위주로 제품 형성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특이점이 립이나 틴트, 빗, 그리고 거울 같은 이런 조그마한 아이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키링 형태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제품이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요.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 또 용량 부담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유통업체들은 가성비 화장품 라인업을 점차 확대하고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뭐 사이즈라든지 용량을 또 줄이고 포장 용기를 또 최소화하고 이런 전략들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의 군사를 빼고 있는 가격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제품군 중에서는 빵도 있습니다. 사실 빵이라고 하면 최근까지 좀 비싸다라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빵플레이션이란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유통업계에서도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가성비 저가형 빵들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빵 더하기 인플레이션, 빵플레이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요. 베이글 가격은 3년 새 44%나 올랐고요. 이제 소금빵하고 샌드위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빵들인데 네. 이것들도 역시 30%대 가격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대 자체 브랜드 빵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빵 매출들이 올해는 각각 10% 정도씩 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빵값이 오를수록 자체 브랜드 빵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서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러한 자체 브랜드 빵은요. 유통사가 상품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또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지하철역 환승하러 다니다 보면 자주 보이는 천원 빵집 이런 것도 최근에 불황 속에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모든 빵이 1,000원이라고 네. 하죠. 이런 것처럼 입소문을 타고 주요 거주지, 상권까지 들어오고 대학가까지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출근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빵 매장에는 줄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금방 빵이 완판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매장들의 경쟁력은요. 여기서 판매하는 빵들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역시 직접 반죽이나 제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인건비와 시설비를 아낄 수 있고요. 또 요즘 너무나 다행히도 밀가루, 버터 같은 원재료 값이 조금은 내려갔어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유통 구조로서 저렴한 빵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빵이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논란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또 해소할 수 있는 그 대책으로서도 천원 빵집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이 가성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업태 중에 하나가 이제 마트인데 유통 매장 가운데서 이 대용량 제품들을 저렴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 있잖아요. 이 경우는 사실 이전부터도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었죠. 네, SNS 후기들, 연예인들 후기들을 한번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최민수 씨 아내 강주은 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살림꾼으로 유명한데요. 22년째 이런 대형 창고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고 한결같으시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육류나 고기들을 사서 소분해서 냉동하고 있다. 이런 살림 팁을 전수한 바 있는데요. 예. 요즘에 물론 창고형 대형 마트가 계속 성황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거 2019년에 비해서 작년 대비 매출을 살펴보면요. 네. 국내 창고형 마트의 시장 규모가 32%가 늘었습니다. 어허. 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창고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영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연매출 6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창고형 마트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 창고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나 또 소규모 가족 형태에게는 좀 곤란한 지점이 있는 게 워낙 많은 이 대용량을 또 묶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렴하긴 해도 막상 집기가 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보면 와이프가 슬슬 또 고기들을 좀 소분해서 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요즘에는 같이 공동 구매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나누자는 어떤 소분 모임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성비 소비 트렌드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소분 모임입니다. 창고형 대형마트나요, 도매시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이후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제나 두루마리 휴지 같은 대용량 묶음으로 판매되는 생필품부터요, 빵이나 치즈 같은 식품까지도 소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요, 대형 할인마트 앞에서 상품을 다 같이 구매하고요. 그 인원의 수대로 용량과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서 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소분한 물건을 나눠서 가져갈 용기나 비닐봉지만 있으면 되겠죠. 예. 더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소분하는 그 모임의 사람들이 꼭 아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 만난 이들끼리 모임을 꾸려서 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네. 실제 오픈 채팅방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보시면 참여 인원을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품목하고 장볼 날짜를 정해서 글을 올리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인원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매장 앞에 만나서 쇼핑을 하고 나누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분 대상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육류나 채소처럼 오래 보관하기 힘든 신선 식품들도 있는 반면 거기다 더해서 빵, 소스, 음료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예. 소분하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서 온라인 파티 구하는 거나 뭐 소모임 꾸리는 것과 또 비슷한 행태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창고형 할인마트 좀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도 이용하고 있고 저도 소분하고 있습니다. 소분 모임을 따로 하진 않으시죠? 네, 모임은 아닙니다. 저희끼리 한번 이렇게 또 결성을 한번 해보는 좋네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좋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자, 한 대형마트가 최근에 부진을 자사의 이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의 실적에 힘입어서 좀 이제 회복했다, 만회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유통업계에서 가성비 불패 공식이 계속해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 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한편으로요, 또 이마트의 3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53% 늘어난 1,709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가성비 전략이 먹히면서 예.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들은요, 이제 싼 가격뿐만 아니고요, 효능이 검증되고 안전한 제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요, 가성비를 넘어서 가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통, 제조, 마케팅까지 합쳐지면서 더 이상 싼 물건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로서 가성비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저가 제품의 경쟁이 역설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이 아니다, 오히려 제품의 본질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물과 불황의 여파 속에 꽃피어나고 있는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트렌드 코리아 이혜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